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을 그만둔 게 벌써 2년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얘기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문재인 감옥 가는 얘기나 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재정 파탄 이런 걸 주장하면서 그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틈만 나면 자기들이 무슨 청문회를 열고 윤석열 탄핵 추진 청문회, 윤석열 재정 파탄 청문회 이런 식으로 자꾸 청문회를 열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아주 부정적인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표현도 보시면은 윤석열 탄핵, 윤석열 재정 파탄 이런 식의 부정적인 언급들이 계속되고 보도가 계속되길,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민심이 완전히 떠나버리길, 이런 것들을 갖다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 이런 폐지 방침을 밝힌 윤석열 정부의 일종의 감세 기조 이런 거에 대해서 세수결손 재정파탄 청문회를 열겠다. 그러니까 진성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의장하는 그 진성준이라는 자가 18일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써야 할 예산은 많고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아 빚만 늘어나는데 세금을 깎자니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윤석열 재정 파탄 청문회 열겠다. 그 청문회 성태윤 정책실장 그리고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 포함한 재정 당국자들을 다 출석시키겠다.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인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 문재인 정권, 그 문재인 정권에서 그때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런 자들은 이 재정 파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그런 재정 운용이 파탄 지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 자체가 없는 자들이다. 만약에 현재 윤석열 정권의 그런 재정 운용을 파탄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때 우리나라는 이미 망해도 100번은 망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정말 이거 안타까운 얘기인데, 문재인 때 늘어난 나라빚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가중됐다. 그런데 그런 짐을 떠넘기고 간 문재인, 그런 문재인을 추종했던, 그런 문재인을 맹종했던 그런 자들이, 문재인 밑에서 콩고물이나 받아먹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 지금 와서는 마치 자기들이 나라의 곳간을 걱정하듯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 고민정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뭐라 했더라, 곳간에 뭘 쌓아두면은 돈이 썩는다는 식으로, 돈이 썩는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팡팡 써야 된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이재명이는 또 우리나라 기축통화국이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자들이 정치를 한다고, 이런 자들이 무슨 민생을 신경 쓴다고 하고 있으니, 이런 자들이 정부의 예산안을 갖다가 심사를 하고 있으니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갑자기 또 한숨이 탁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뭐냐? 너네가 그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 문재인 때 국가 채무가 나라빚이 660조 원에서 1076조 원으로 늘었지 않느냐? 400조 원 이상 늘었지 않느냐? 근데 너네가 그 누구한테 재정 파탄을 갖다 지적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거 갖고는 솔직히 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기사, 제가 지금 현재 읽었던 기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에 댓글은 없습니다. 댓글은 없는데, 아마 댓글이 달린다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지 2년 3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2년 3개월이 됐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임기 반환점이 되는데, 그 와중에도 전임 정부만 탓하고 있냐? 이런 댓글이 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심리에서, 그런 심판 여론에서 결국엔 이번 총선에서도 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데 여러분들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왜 감세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 감세 왜 나라빚 늘렸냐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네들은 민생 지원금 해가지고 한 사람당 25만원씩 주자고 13조 원에서 19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그 나랏돈이 들어가는, 또는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정 지출을 하자고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정부를 압박했느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총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왜 그걸 갖다 이재명 명의로
그 법안을 내놨냐 그 말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게 이제 상임위원회 안으로 이제 제출된 거긴 하지만 병합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들의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재정 파탄을 걱정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이 재정 파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그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상태를 갖다가 걱정한다고 한다면, 정말 건전 재정을 지향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런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국민 한 사람당 25만 원을 나눠주자, 이런 포퓰리즘적 정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야말로 언행불일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제가 이 문재인의 이런 재정 운용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또는 이 한겨레 이런 소위 말해서 친야 언론 매체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 가장 지적하는 게 뭐냐? 세수 결손입니다. 세수 결손. 이거는 당초에 이 정부가 이 경제 성장 전망, 그 다음에 각 기업들의 또 성과 달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기 활성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측을 하면서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저런 저런 조건들을 다 따졌을 때 아마 세수가 이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세수를 갖다가 이런 데다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예산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수, 예상했던 세수에 비해서 실제 세수가 예상치보다 밑돈다. 이게 바로 세수 결손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계속 세수 결손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 맞히느냐 이런 비판 여론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무능력하다 이런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문재인 때는 세금 잘만 걷더라. 문재인 때는 오히려 세수가 초과해서 거치더라. 근데 윤석열은 너무나 무능해가지고 그 문재인보다 못한 거 아니냐. 문재인 때는 뭐 1년에 막 50조 원, 60조 원씩 초과 세수를 달성했는데 더 걷었는데, 윤석열은 어떻게 맨날 빵꾸가 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그 기초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정말 이거는 이 재정 운용의 기본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때 제가 그 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표를, 문재인 때 여러분들 그 초과 세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2021년에 61조 3천억 원. 여러분들 이거 분명 문재인 때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53조 3천억 원. 이것도 여러분들 문재인 때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부터 대통령을 했지만 이미 2021년에 2022년도의 경제 성장 전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22년도 예산안을 짠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 재정 계획에 의해서 2022년 나라 살림이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2022년도 문재인표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문재인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2021년 61조 3천억, 2022년 53조 3천억 해서 총 118조 원이나 더 걷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한테서. 여러분들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또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국민한테서 이런 세금을 더 많이 거둔 걸 갖다가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문재인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초과 세수가 생겼을까? 당연하게도 부동산 값이 폭등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세금 중에 가장 또 이 뭐라 그래야 될까? 이 법인세, 그 다음에 재산세 내지는 부동산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주요 축일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이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또 부동산 거래도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금들이 더 많이 거친 겁니다. 자기들이 예상한 것보다. 왜냐? 자기들의 그런 부동산 실정이 집값을 이렇게 올릴 줄 몰랐던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나 하면서 집값이 안 오를 거라고 예상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정말 재주긴 재주입니다만, 어쨌든 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문재인 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비율이 몇 퍼센트나 상승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체감상으로는 거의 뭐 집값이 한 못해도 2배, 3배, 4배 이렇게 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자연스럽게 더 거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 문재인 2년 동안에, 말기 2년 동안에
118조 원이나 거쳤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뭘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니 문재인이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118조 원이나 남겨주고 갔는데 윤석열 얼마나 무능하면 그거를 그대로 다 쓰고도 세수 결손이 나느냐 어떻게 나라 살림에 빵꾸가 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문재인이가 많이 걷었지 않습니까? 이거 문재인이가 잘해서 걷은 거 아닙니다. 기업들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올렸고 그 다음에 문재인의 부동산 실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세금을 더 많이 뜯어간 겁니다. 그래서 또 거래도 많이 빈번했기 때문에 더 많이 뜯어간 겁니다. 그래서 총 118조 원을 더 걷었지 않습니까? 근데 2021년에 이미 문재인이가 49조 8천억, 50조 원에 가까운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썼습니다. 그리고 또 2022년에 16조 9천억 원 또 썼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아마 한 5월 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직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명목이었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그런 손실 보상 명목으로 62조 원을 추경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에 정말 문제가 있어서 문재인 때 세금을 추가로 더 거둔 거 초과해서 거뒀던 걸 막 흥청망청 쓴 게 아니라 문재인 때의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추경을 편성해서 초과 세수를 다 소진했다 그 말입니다. 그 이후에는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이 덜 거치고 있다. 2023년도 그랬고 2024년 현재도 그렇다. 그럼 그건 왜 그러느냐? 여러분 당연하게도 경기가 안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이 문재인 때보다 그렇게 화랑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그런 어떤 가격도 문재인 때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이런 경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법인세를 내는 기업들의 실적도. 그러니까 돈이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별로. 문재인 때보다 더 안 좋습니다. 그럼 왜 안 좋느냐?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 아직도 문재인 전임 정부 탓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만 전임 정부를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체 문재인 5년 동안에 엄청난 짓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 후과를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번 5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5년이 더 있을 수가 있고 앞으로 또 10년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을 그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이 나라의 미래에 한 50년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정말 절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점을 절감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행사하는 그 표 하나가 정말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또 깨달으셔야 됩니다.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막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 어려움 이런 것들이 대체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주범이 누구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문재인이다.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권이다. 그 문재인 정권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재정 파탄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핵심 축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 어디다 대고 지금 적바다식으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때 국가 채무가 400조 원 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쓴 기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은 급속도로 악화했다. 지난 5년 동안 누적된 재정 적자에 따라 국가 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당시 627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1064조 4천억 원으로 늘었다. 여러분들 이거 본예산 기준입니다.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404조 2천억 원이나 폭증한 셈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증가한 나라빚이 180조 8천억 원, 박근혜 정부 때는 170조 4천억 원 등 총 351조 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그야말로 빚잔치를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매년 상승했다. 통계청 통계로 따지면 문재인 정부 기간 국가 채무 증가율은 최악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국가 채무 비율은 15%에서 2%포인트 증가해 17%가 됐다. 노무현 정부 때는 10.5%포인트 증가해서
27.5%가 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3.3%포인트 증가에 30.8%가 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5.2%포인트 증가에 36%가 됐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6% 정도 됐을 때 문재인이가 그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 40% 넘으면 안 된다 했더니 자기가 대통령 되어서 40% 그거에 꼭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소리를 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김동연이가 경제부총리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문재인 정부 때 나랏빚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다. 2020년 8월 한국경제연구원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8년 당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는 OECD 34개국 중 4위였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때부터 박근혜 정부 들어서까지는 그렇게 증가폭이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재인 들어오고 나서는 36%에서 50%를 넘었습니다. 이 문재인 때 14%, 15%포인트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때 결국에는 15%에서 박근혜 때까지 36%가 된 거. 그러면 20%가 넘으니까 김대중 때 15%에서 시작해서 이명박 때까지 31%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16%인데 이 문재인은 불과 4년, 5년 사이에 이 정도의 나랏빚을 갖다 늘려놨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의 나랏빚 증가폭을 갖다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우리 국민한테 확실하게 떠넘기고 지금 현재 그 여생을 편히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너무 국가 채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채무 여러분들 빚입니다. 빌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자가 있습니다. 이 이자를 갚는데 또 국민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지금 현재 마찬가지인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나랏빚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국가 채무 이자 비용 비율이 GDP의 3.8%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이와 같은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 때 국가 채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 1년에 이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이 한 거의 30조 원 가까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 30조 원 가지고 우리 국민들 갖다가 복지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이 주장한 것처럼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여러분들 뭐 25만 원 줘서 13조 원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한 50만 원씩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랏빚 때문에 이자 비용으로 30조 원이 생돈이 날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정 운용을 했던 문재인 정권, 그 정권의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대체 그 누구한테 재정 파탄을 얘기할 수가 있으며 실제 그들이 얘기하는 재정 파탄도 재정 파탄이 아닐 뿐 아니라 재정 파탄이라고 한다면 이 원인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 제공한 것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도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다. 근데 어디서 큰 소리를 치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별로 재미가 없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계속 숫자가 나오고 몇 퍼센트 포인트가 나오고 그래서 복잡한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복잡한 얘기도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과 직결된 얘기고 정말 이 적반하장 내로남불 이런 정말 뻔뻔하다 싶을 정도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자초하는 그런 주장들, 그런 언행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여론전, 선전전, 선전 이런 거에 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걸 좀 주의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약간 길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 제 채널을 좀 선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